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두 번째 파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얼마나 흔하냐, 그리고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이렇게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첫 번째 파트에서 마지막 보여드렸던 환자였어요. 그래서 뭐 단백뇨, 그 다음에 옆구리 통증도 있는데, 이 사람은 사구체 여과일이 좀 출렁출렁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환자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왼쪽 콩팥에 가는 정맥이 굉장히 늘어나 있으면서 이 속에 혈류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게 이게 굉장히 심한 호두까기 현상을 얘기하는 그런 소견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식도를 좀 얘기하면 그 복부 대동맥하고 SMA 사이에 랩트 리날 벤이 이 사이에 꽉 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호두까기 증후군에 생기는 현상이죠. 근데 이게 좀 많이 보다 보면 꼭 이런 경우가 다는 아니더라, 또 다른 경우들도 있다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소한 2개 이상의 타입이 더 있어요. 그래서 토탈 한 3개 정도의 타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에올타와 SMA 사이에 랩트 리날 벤이 꽉 눌려서 생기는, 이걸 이제 타입 1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타입은 뭐냐면 오른쪽 콩팥으로 가는 동맥, right renal artery가 보통은 이제 에올타에서 옆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약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나오면서 left renal vein이 SMA 에올타 사이는 그런 대로 넘어갔는데, 이 넘어가는 left renal vein을 뒤쪽에서 꽉 누르는 이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타입 2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타입은 이 에올타와 SMA 사이는 굉장히 이 간격이 넓은데 left renal vein이 에올타 앞에 이렇게 쭉 스트레칭된, 마치 뭐 빨래줄에 빨래가 걸렸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까 제가 잔디밭에 물 주는 호수 얘기를 했는데 그 호수가 그 바닥에 있는 커다란 나무 기둥을 이렇게 감고 돌았다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현상으로 에올타 앞에 이렇게 스트레칭된 이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타입 얘들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었고, 넛크래커 현상은 뭐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랩트 리날 벤이 많이 늘어나 있고, 여기 보면 에올타 SMA 사이를 지나가면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안 눌렸어요. 근데 여기 라이트 리날 아트리가 여기 나가는 데가 보이죠? 이 화살표로 표시되는데 거기가 눌리면서 이 밝은 색깔로 보이는 부위를 잘 유심히 보면은 그 바로 라이트 리날 아트리가 그 뒤쪽에서 누르는, 거기서부터 아주 밝은 색깔이 쫙쫙 보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그 부위에서부터 굉장히 쬐팅을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모식도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고, 혈류 속도는 이 정도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타입 두 번째 타입이죠. 타입 2고, 이 사람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호두까기 현상만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좀 드신 분이었고, 역시 증상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에올타 앞, SMA는 여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격은 넓습니다. 근데 에올타 앞에 랩트 리날 벤이 여기 쭉 얇아져 있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칭 되어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밝은 색깔로 제팅하는 블러드 플로우가 보이고, 혈류 속도는 이 정도이고, 그러니까 이건 타입 3, 에올타 앞에 스트레칭 되는 랩트 리날 벤, 타입 3의 넛크래커 증상 없기 때문에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고, 프로틴 유래가 있고, 다시 SMA와 에올타 사이에 꽉 찡겨 있는, 그리고 제팅을 하는 이 정도의 혈류 속도, 굉장히 높은 혈류 속도죠. 200cm가 넘으니까. 그런 타입 1의 넛크래커 신드롬이죠. 이 사람은 48세 여자, 증상은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 랩트 리날 벤을 누르고 있는 것은 뭐 SMA가 여기 있지만 실제로 누르고 있는 건 여기 라이트 리날 아트리가 여기 나가면서 라이트 리날 아트리가 뒤쪽에서 꽉 누르고 있고, 그 부위에서부터 밝은 색깔로 제팅하는 게 보이고, 그래서 타입 2의 넛크래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고요. 이 사람 또 에올타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SMA하고 간격은 굉장히 넓고, 여기 이렇게 스트레칭 되어 있는, 혈류 속도는 이 정도고, 증상은 없었고, 그래서 타입 3의 넛크래커 현상이었습니다. 이 타입 3 넛크래커 현상은 대부분 이렇게 나이가 좀 들고 혈압도 좀 높으시고, 그래서 이 복부 대동맥이 약간 이렇게 좀 이쪽에 좀 많이 휘어져 있고 큼직하고, 이런 사람들한테서 좀 많이 생기는 넛크래커 현상입니다.
이 사람 증상은 없었던 사람인데 이 호흡하는 거에 따라서 한번 이 랩트 리널 베인을 잘 한번 보시면 그 움직이는 게 굉장히 모양이 호흡하는 순간순간 따라서 굉장히 모양이 많이 변해요. 어떤 때에 보면은 꼭 타입 1의 SMA 에오르타 사이에서 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right renal artery가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에오르타 앞에 스트레칭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입의 그 형태를 그때그때 갖는, 그러니까 이 타입도 딱 어떤 픽스된 한 가지 타입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세 가지지만 그게 이렇게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이 랩트 리널 베인, 늘어나는 랩트 리널 베인 속에 블러드 플로우 시그널이 거의 보이지를 않죠. 굉장히 심한 넛크래커 현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아주 이상한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posterior nutcracker라는 이런, 보통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nutcracker가 anterior nutcracker라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으로 에오르타 앞쪽에 랩트 리널 베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SMA와 에오르타 사이에 이제 눌리는 그런 건데, 이 기형 중에 하나가, 베리에이션 중에 하나가 랩트 리널 베인이 에오르타의 뒤쪽을 지나가는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척추하고 에오르타 사이에 랩트 리널 베인이 지나가는 이런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거는 이제 태생기 때 혈관들을 만드는 게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과가 아까 에오르타와 SMA 사이에 랩트 리널 베인이 지나가는 것인데, 이거는 정상적인 혈관은 없어지고 대신 에오르타 뒤쪽으로 이 혈관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거 retro aortic left renal vein, 에오르타의 뒤쪽에 랩트 리널 베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넛크래커를 posterior nutcracker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이상한 베리에이션도 있어요. 보통 inferior vena cava가 이 right side에 있는데 그게 왼쪽에 있는 사람도 있죠. 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정상적으로 있는 IVC는 없어지고 왼쪽에 없어져야 될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 레프트 쪽에 있는 왼쪽 다리 쪽에서 오는 상당히 많은 양의 혈류가 이 레프트 사이드에 있는 IVC를 통해서 이 레프트 리널 베인을 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콩팥에서 넘어가는 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지나가야 될 자리를 이 왼쪽에서 오는 굉장히 많은 양의 피가 이미 차지를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콩팥에서 넘어갈 그 피는 굉장히 좁은 공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굉장히 좁은 공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이걸 functional nutcracker라고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사람 속도 재보면 182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왼쪽에 있는 IVC, 이런 베리에이션하고 연관된 넛크래커, 이런 베리에이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넛크래커 환자들 증상 중에 혈뇨가 있는 환자는 혈뇨 있으면은 초음파 검사보다 CT를 먼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CT로 넛크래커를 진단할 수 있겠느냐? 안 봐서 그렇지, 랩트 리널 베인을 유심히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유심히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의심하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환자는 정상 환자예요. SMA, 요즘 CT를 하면서 이제 조영제 주사를 하고 상당히 이제 얼리 페이즈에 이런 시기에 찍은 영상에서는 콩팥의 주로 콜텍스가 인핸스가 되고, 이 랩트 리널 베인도 굉장히 진한 조영제로 이렇게 하얗게 오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팩스 모니터 같은 데서 쭉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면 이 랩트 리널 베인에서 지나가는 랩트 리널 베인을 통해서 지나가는 혈류가 이렇게 하얗게 하얀 색깔로 보입니다. SMA 에오르타 사이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눌리는지 그런 현상들이 잘 보여요. 이 사람은 전혀 눌리지 않고 쭉쭉 잘 넘어가는 게 왼쪽에 있는 환자는 잘 보이고, 반면에 오른쪽 환자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쭉 넘어가다가 에오르타 SMA 좁은 사이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넘어간 하얀 조영제가 IVC 쪽으로 이렇게 쭉 제팅을 하는 게 쭉쭉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CT를 보면,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혈뇨나 단백뇨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유심히 여기를 봤으면은 이 사람은
넛크래커 현상이 여기 꽤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넛크래커 신드롬에 의해서 혈뇨나 단백뇨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우리 판독지에다 충분히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경우가 관심을 가지고 안 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서울대학에 제가 있을 때 저희 팀이 이게 이제 CT에서도 이 눌리는 뭐 현상이라든가 아까 그 SMA하고 에올타 사이에서 이 각도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서 넛크래커 현상을 의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문도 썼던 적이 있고, 또 최근에 썼던 논문은 지금같이 지나가는 혈류의 패턴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속도가 에올타하고 SMA 사이에서 속도가 느릴 때에는 이 하얗게 조형된 레프트 리널 베인 속에 있는 혈류가 그냥 속도가 낮으면 비교적 같은 속도로 쭉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 하얗게 조형제가 조용히 되면은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피보다 속도가 높지 않으면은 이게 가다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무게 때문에. 근데 여기서 속도가 빠르면 그 빠른 속도 때문에 가다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앞쪽 벽을 타고 흐르든지, 아니면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제팅을 하는 소견이 보이든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2가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든지 바닥으로 깔아앉든지, 이거는 속도가 낮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앞쪽 벽을 타고 흐르든지 아니면은 제팅을 하든지, 이건 속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T에서 이걸 유심히 보면 이 사람은 SMA 에올타 사이를 지나는 혈류 속도가 낮겠구나. 그래서 뭐 호두까기 현상은 의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건 꽤 높구나. 의심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서 한번 이 사람의 소변 검사를 한번 본다든가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속도가 높지 않아서 거의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는 그런 CT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속도가 높지 않으면서 이 바닥 쪽으로 조형제가 밑으로 내려앉는 그런 예들이고요. 2가지 다른 예입니다. 또 이거는 속도가 이제 꽤 어느 정도 나서 이 앞쪽 벽을 타고 흐르는 게 여기 뚜렷하게 보이시죠?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고, 이 사람은 실제로 그로스에 맞추려가 있었던 환자예요. 근데 CT에서 이런 소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CT 판독은 대부분 이럴 때 돌도 없고 그로스에 맞추려의 원인이 될 만한 건 특별한 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독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유심히 보면은 이거는 넛크래커 현상이 꽤 심하게 있고 아마 이게 이 그로스 마추의 원인일 수 있겠다, 이런 판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앞쪽 벽을 타고 흐르는데, 이건 칼라 도플러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들여다보시면은 이 에올타 SMA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굉장히 빠른 밝은 색깔로 보이는 혈류가 주로 앞쪽 벽을 타고서 이렇게 밝은 색깔이 있는 게 보이죠. 아까 CT에서의 앞쪽 벽을 타고 오르는 거하고 같은 동일한 소견입니다. 혈류 속도는 한 150cm/s 그 정도였고, 모식도는 이 정도였고요. 프로틴 유리아가 있었던 사람인데 다른 프로틴 유리아의 다른 원인이 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호두까기 증후군 환자라고 진단할 수 있죠. 이 넛크래커 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현상입니다. 딱 픽스되어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환자가 어떻게 눕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음파 검사하면서 이 호두까기 현상이 발견이 되면 환자를 이렇게 눕히고 저렇게 눕히고 하면서 검사를 하고, 또 환자한테 평소에 어떻게 자는지 또 물어보고, 그러면 잠자는 습관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조언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이 특별한 일정한 자세로 자는데, 최소한 잠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일정한 자세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대부분 없는 경우들이 이유가 좀 대부분 있어요. 어디가 아파서, 허리나 어깨나 목이나 아파서, 그건 녹내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누워서 자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디에 좋다 그래갖고 간에 좋다, 심장에 좋다, 얼굴에 주름이 안 생긴다 그래갖고 나는 이렇게 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방의 구조가 이렇게 돼서 자기 침대 위치가 돼서 그래서 자기 아기를 보면서 자야 되기 때문에 등등 아주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자세로 자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자세를 바꿔가면서 검사를 합니다. 젊은 사람인데 마이크로스코피에 맞추자 프로틴이며 레프트 플랭크 베인, 아주 증상을 골고루 다 갖고 있었어요. 똑바로 눕혀놓고 검사를 했더니 SMA 에올타 사이에서 상당히 눌려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팅하는 플로우가 보이고, 플로우 벨러시티는 214cm,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왼쪽을 아래로 오게 하고 높여봤더니 superior mesenteric artery, 장이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죠. 왼쪽을 바닥으로 놓게 하면 장 무게 때문에 장이 왼쪽으로 옮아가요. 그러니까 superior mesenteric artery도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SMA, 에올타하고 SMA가 누르던 게 SMA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눌리던 게 쭉 풀려요. 그러면서 blood flow도 굉장히 부드러운 blood flow가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 혈류 속도를 재보면은 정상 속도 50cm/s. 그러니까 이 자세로 자면은 이 사람은 왼쪽 콩팥에 압력이 거의 안 걸리는 자세예요. 이 자세로 자면은 이게 200cm면은 아까 베르노이 정리로 대충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100cm에 거의 2배니까 3mm, 한 6, 7mm 머큐리 정도의 프레셔를 계속 걸고 자는 겁니다. 이 사람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돌려놓으면은 아까 SMA가 여기가 있던 게 다시 돌아서 오는데 이쪽에 이제 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쪽으로 못 가요. 그래서 다시 입이 치우면서 SMA, 에올타 사이에서 상당히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눌리게 되고 여기서 다시 제팅하는 블러드 플로우도 여기 다시 보이게 되죠. 혈류 속도도 마찬가지로 또 200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자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자기는 똑바로 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보시라. 뭐 이건 이 자세를 바꿔가면서 한 초음파가 이거는 뭐 명확하게 증명을 해주니까 환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잤더니 혈류 단백뇨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왼쪽 옆구리 아픈 것도 좋아지고 여기 치료까지 되는 거죠 이게. 또 비슷한 사람인데 마이크로스코픽 해마취야 이 사람은 좀 아래쪽 배가 많이 아프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마 콜레테럴도 생기면서 생기는 증상일 텐데 마찬가지로 똑바로 누웠을 때가 이 정도, 그 다음에 왼쪽으로 누웠을 때가 SMA가 이쪽으로 빠지면서 눌리는 거 풀리고 속도 쭉 줄어들고 다시 오른쪽으로 누우면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눌리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잠잘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왼쪽을 아래로 오게 하고 자는 거죠. 근데 뭐 모든 사람이 또 왼쪽으로 하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이거 각 자세에서의 칼라 도플러인데 세 개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고 여기 제팅하는 플로우가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 차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세 차이가 거의 없이 이 레트리널 베인 속에 블러드 플로우가 거의 없는 게 세 자세 모두에서 다 보입니다. 굉장히 꽉 눌리는 상태가 자세를 바꿔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세에 따라서 변동이 거의 없는 사람은 이 SMA를 가지고 있는 메센테리의 루트가 거기에 상당히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좀 파이브로시스도 있고 어디존도 있고 아마 그런 거하고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32세 프로틴 유래가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거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죠. 차이가 별로 없어요. SMA의 움직임도 그렇게 넓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저 여기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눌리는 현상도 거의 비슷하고 이 사람도 상당한 아마 어디존이 여기 있으려고 생각되고 그런 환자입니다. 제가 1996년에 그 논문 쓰고 난 다음에 도플러 초음파 넛크래커에 많은 질문을 받았었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해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야, 이 논문에 좀 이상하다. 이거 안 되는데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플러의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환자를 무시하면 이거 검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플러의 기본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플러 앵글, 이 제일 중요하죠. 왜 도플러 공식하면 뭐뭐뭐뭐 해서 코사인 세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있기 때문에 앵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콩팥에서 나오는 하일름 쪽에 있는 이 혈관은 이거는 그냥 평소에 보듯이 초음파를 대면은 도플러 앵글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편안하게 굉장히 아주 깨끗한 신호가 이 트랜스듀서 쪽으로 오니까 기준선 상방에 오고 이게 아까 20cm/s 정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M의 에올타 사이를 보려고 이대로 되면은 이게 각도가 90도입니다. 초음파의 각도와 피가 흘러가는 각도가 90도예요. 90도의 코사인 세타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신호가 하나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혈류 신호가. 그러니까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그러니까 암만 해봐야 이거는 되질 않아요. 이 뭐 해봐야 여기 뭐 이 펄세이션 하는 에올타 신호만 좀 보이지 레프트 리널 베인에서 블러드 플로우 지나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은 이 각도를 좋게 만들어야죠. 각도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는 이 트랜스듀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좀 돌립니다. 이렇게 트랜스듀서를 돌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 화면의 한가운데에 있다가 트랜스듀서를 돌렸기 때문에 화면의 왼쪽 끄트머리 쪽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앵글이 훨씬 좋아져요. 도플러 앵글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게 신호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또 신호가 그래도 안 나와요. 잘. 지금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샘플 볼륨이에요. 이 얼마 정도의 그 두께를 해서 신호를 받느냐 하는 샘플 볼륨인데 샘플 볼륨이 보통 굉장히 얇게 우리 도플러를 하는데 이게 샘플 볼륨이 얇아버리면 거기 있는 신호는 깨끗하고 정확하게 나오지만 이 에올타 SMA 사이에서 이 막 펄세이션 하는 이 동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맥 신호, 정맥은 이 범위 밖을 자꾸 벗어나요. 그래서 신호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샘플 볼륨을 넓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각도를 조절하고 샘플 볼륨을 넓게 하면 비로소 이제 이 기준선 아래쪽으로 이 왼쪽 콩팥 정맥에서 지나가는 혈류 신호가 깨끗하게 보이고 거기에 속도가 얼마다 이제 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여기 이제 환자 좀 숨쉬는 데 따라서 뭐 이렇게 좀 위치도 바뀌고 하죠. 또 넛크래커가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번 숨을 들이신 상태에서 참아보세요. 그랬더니 이 정도 속도가 나오고 숨을 내쉰 상태에서 참아보세요. 그랬더니 이 정도 상태가 나와요. 근데 이제 환자한테 이거 잘 하려고 숨을 계속 들이쉬고 참으세요. 내쉬고 참으세요. 이거 몇 번 반복하고 나면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검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반복하면 환자가 협조가 잘 안 되죠. 검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호두까기 증후군에 도플러할 때는 반드시 환자를 편안하게 가볍게 살살 숨을 쉬세요 하면서 우리가 샘플 볼륨 넓게 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환자가 숨 쉬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뭐 그 신호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기다리면서 나오는 신호를 잡아갖고 그 중에서 가장 혈류 속도가 높은 거를 최고 속도로 잡으면 이게 바로 이 환자의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숨을 참게 해서 환자를 힘들게 하면 이 검사를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그 두 가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깨끗하게 잘 보고자 하는 욕심에 자꾸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호두까기 증후군이 있어서 혈류 속도가 이 정도 전혀 누르지 않고 살살 봤을 때 이 정도였는데 조금 더 잘 보려고 조금 더 누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아주 꽉 누르면 이 정도 올라가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듀서에 의한 압력이 많이 가해지지 않도록 그거 조심해라는 겁니다. 이 칼라 도플러를 봐도 여기는 숨쉰 데 따라서 피가 흘렀다가 조금 멎었다 흘렀다 하는데 조금 더 누르고 더 누르면 이때는 이제 혈류 신호가 여기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컴프레션 이펙트를 주의해라. 이게 이제 또 좀 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얼마나 흔하냐, 그 다음에 도플러로 진단 잘 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플러를 진단할 때 뭐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CT에서도 유심히 거기를 보면 이 호두까기 증후군이 호두까기 현상이 있겠다 없겠다 하는 클루가 그 CT에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트 2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파트 3에서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